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제19대 대선 투표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정도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욱 계명대 교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모시고 이번 대선의 의미와 또 향후 전국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탄핵 이후에 약 한 60일 동안 그렇죠.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세 분께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석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이어서 뭔가 이 정치를 안정시켜줄 다음번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 화도 나셨겠지만 기대도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각각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향후 미래 청사진 같은 것들을 사실 국민들은 거의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무슨 상대방 흠집내기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세력 결집 이런 것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국민들은 약간은 좀 실망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관욱 교수께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편의 국민이 만든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화여대에서 처음 농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장미 대선이 이어지는 이 장면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선거였고요. 과거같이 어떤 정치가 특권 세력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선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가 우리가 좀 메시아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원했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종의 통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이번엔 누가 돼도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건 말 그대로 양보와 획득이니까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획득할 거 획득하는 그런 협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간 여론을 좀 흐름을 보셨던 홍형식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론하고 상관없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좀 긍정적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우리가 과거 구정치를 상김정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김정치, 구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김정치는 대통령하고 다 물러났지만 상김이라는 게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안티로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통치가 끝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김정치 구체제가 끝났다고 보고 그 이후 상김 포스트 정치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도 보수에서 진보 그리고 중도보수 또 중도개혁 진보 중도 이런 식의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모셔가는 그런 장이 되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총평을 들어보니까 이 조기 대선을 치러지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는 이제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내일 새벽이면 당선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이 누구냐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그 두 분 말씀대로 전혀 과거와는 다른 정치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됐냐는 것 이외에도 사실 누가 2등을 할 것이냐. 가령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그 2위, 그 2중이라고 그 표현을 했었죠. 그분들 중에 누가 2등을 할 것이냐도 향후의 정계의 움직임을 보는데 큰 어떤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1등이 과연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누가 당선이 되어도 이 국회의석의 과반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이라도 과반 득표를 하는 분이 당선됐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과반을 득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약으로 표현이 되었던 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득표를 할 것이냐도 향후 전국 전개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유승민 후보가 두 자리 숫자를 득표를 한다면 향후 그 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네. 두 자리뿐만이 아니라 두 자리에 근접하는 그 지지율을 받아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예.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네. 아니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진보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 득표율이 3%대의 박스에 딱 갇혀 있었거든요. 예. 두 번 다 3%대의 그 투표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늘 그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심상정 후보도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어떤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치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몇 가지 그런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반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튼 분석이 많았고 전망도 많았는데 김관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반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득표를 한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40% 또는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 중반의 득표를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돼요. 어떤 형태로든요. 그래서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어떤 국정 장악력이랄까 뭐 개혁이랄까 뭔가 이렇게 국정을 주도하는 데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2위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2위가 누가 되느냐가 결국엔 각 당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 예컨대 당의 주도권. 이제 1등은 못 된 거니까 당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2등을 한 것과 3등을 한 것은 현격한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의 주도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국의 주도권. 그러니까 저도 2등으로 지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야권의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야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당에 전락하게 되면 3위로 전락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구심력이 떨어지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4위와 5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약으로 지금 우리가 거명했던 두 분들이 10% 이상의 표를 받게 되면 다당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는 사실은 양당제적 다당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당제는 다당제인데 실질적인 거는 양당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으로 수렴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일부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반영을 못 받는 대표성을 못 받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10%들을 좀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 각 당이 다 5당 체제로 가면서 중도 개혁 뭐 중도면 중도 또는 뭐 예컨대 개혁 보수면 개혁 보수 진보면 진보 국민들이 좀 더 이제 이 정치적 서비스를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김효재 수석이나 김관욱 교수께서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투표가 이제 8시에 마감이 되는데 저희가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출구조사가 그 예전에도 이 출구조사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몇 번 있어서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홍영식 소장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 대선이 지방선거나 이 총선보다는 예측하기가 그래도 조금 예측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선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엄청 많은 조사원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나 총선은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전국 단위긴 해도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측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은 약간의 오차의 어떤 그 편향성 같은 게 나타났어요. 이번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 대선에 없었던 사전 투표가 있었고 이 사전 투표율이 26%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 사전 투표자는 출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자들이 실제 본 투표자와 동일한 어떤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추정을 해야 돼요. 야. 선관위에서 지역, 연령, 뭐 세대 예. 이런 것을 받아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다 보니 예.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조사 설계되는 게 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게 전체 투표 수가 14,000여 개 정도가 되는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예. 이 중에서 330여 개 투표소를 지금 조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같이 이제 후보가 많지 않을 때는 예. 각 후보별로 동질 성명이 가는데 지금 5번이나 되니까 예.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들이어갖고 이번에 이게 투표 수가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과거에 보면은 이 조사원들이 보면 대규모 조사원이 나가다 보니까 젊은 여대생들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가다 보니 세대 간의 투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때는 즉 우리가 조사를 내포라고 표현하는데 조사원과 응답자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오차가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비표집 오차라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측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낼지 또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을 보면 4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6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80%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4년 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6시에 투표가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8시까지 투표를 하고요. 네. 제가 기억에 그 사전 투표의 그 둘째 날 마지막에 이 투표자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시 이후에 지금 4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더 있는데 한 2, 3%만 나와도 이게 80%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뭐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분석도 제각각으로 하고요. 뭐 네.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을 때도 각 당별로 아전인 수격의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목되고 있는 게 보수층 표심입니다. 그 사전 투표율 포함해서 또 전체 투표율이 높게 나왔을 때 보수층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층의 표심은 그동안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각 여론조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층은 사실은 처음에 안철수 후보 쪽에 좀 몰렸다가 네. 그다음에 그 지지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령 지금 그 보수층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역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 지방 이른바 TK와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 표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영남이 보수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에 이 사전 투표 때 호남 쪽의 투표율이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영남 쪽에 있는 보수층들은 아마도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여론조사의 추이는 예. 그러니까 한 후보 쪽에 갔다가 다른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표가 유승민 후보한테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PK 지역의 민심과 득표율도 아마 후보들이 주요 관심사로 가지고 있을 부분인데요. 뭐 폐륜 발언이나 뭐 한국당, 북당 등 변수가 또 막판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PK 지역은 또 TK 지역은 좀 다른데요. PK 지역이 사실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요 후보들이 사실은 고향이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프레임이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프레임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예. 예컨대 뭐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불만을 가진 분들은 정권 교체에 집중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보수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여전히 나는 정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 계속 지지했던 정당을 가져가겠다. 예. 또는 뭐 당당한 뭐 노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천착하는 투표, 소신 투표 양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 표가 한쪽으로 쏠림되는 현상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TK 지역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TK 지역까지도 몰표 현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의 어떤 다양화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의 그 대선에서 봐왔던 진영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역 논리나 이념 논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섣불리 예상해서 어떤 지지율이나 득표율 이런 것들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선이기 때문에 네. 홍영식 소장께서도 이번 여론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출렁했던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디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TV 토론입니다. TV 토론이다. 예, TV 토론회였던 게 이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이 선거 기간이 짧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후보도 5분이나 나왔습니다. 예, 예. 물론 나머지 후보분도 계셨지만은 5분이나 됐는데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5 후보에 대해서 이 정보도 부족했고 실제 그 후보자들도 이런 보궐선거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 준비도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어떤 그 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십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이 유권자들한테 노출되다 보니까 예. TV 토론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실제 TV 토론회 과정에도 지지도가 각각 후보자들이 어떻게 토론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지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뭐 유권자의 이념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TV 토론이 이번에 가장 큰 변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조사 결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둘째 주 경에 아마 각 당 후보들이 결정이 되었을 거예요. 예, 예. 4월 둘째 주에 예. 그 이후에 지지율의 변화의 폭을 보면은 예. 물론 그 마지막에 그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뭐 1, 2%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이상의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예. 결국은 그 기간 내에 다른 물론 변수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예. 가장 큰 변화는 TV 토론회에서요. 더더기나 조사를 해보면은 TV 토론회 전후의 지지율의 변화의 흐름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토론회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선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뭐 구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뭐 북풍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변수들이 존재할 만도 한데 이번 대선 경우에는 역시 가장 큰 변수가 TV 토론이었다고 꼽아주셨는데요. 그 TV 토론과 그 합종연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종연행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TV 토론을 보고 어떤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가지게 되지만 예. 사실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사실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분화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세력과 그래도 저 세력에게 정권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 예.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어떤 후보들 간에 합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득이 됐을 것인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의 신뢰가 바른정당의 국회의원 열 몇 명이 한국당으로 넘어가면서 그 한국당의 그 표가 확장성을 가졌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썩 그렇게 많은 확장성을 가졌다고 보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역풍으로 오히려 그동안의 TV 토론에서 매우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3%대에 머물러 있던 그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7, 8%포인트로 확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미루어서 가령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또는 그 국민의당까지 아우르는 여러 가지 합종연행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꼭 정의 작용으로 작용을 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에 관한
기대는 사실 그 길 잃은 보수들이 네.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 지난 한 달여밖에 안 되는 선거 기간 내내 예. 헤맸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마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낮은 투표율로 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TV 토론과 함께 예. 이번 선거를 지배했던 가장 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합종 연행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부작위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굳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TV 토론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TV 토론이 제일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건데 예. 특히나 거기서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들은 심판 투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견고하게 있는 어떤 유권자들은 다른 것에 동요받지 않고 즉 거의 뭐 TV 토론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탈당 사태라든가 거의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탄핵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8시면 이제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선관위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또 헌정사상 초유의 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새 대통령이 어떤 수순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청와대 대변인 임명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그 총리 후보 지명자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진, 청와대 참모진은 아마도 곧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네. 구성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와 상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총리 인준 청문회도 물론 준비를 해야 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각 국무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아무도 지금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네. 때문에 예. 나머지 이 전 정권들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각 분과별로 뭐 인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국정과제도 마련해 놓고 하고서 그러고서 취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그 문재인 후보 쪽의 이 섀도우 캐비넷 얘기가 한때 나왔다가 예. 그날로 그냥 없어져 버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각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완성해 놓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누군가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방장관을 누구를 시키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나오지 얘기를 했죠.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먼저 완성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는 수월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아무를 몰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서는 이 자료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치워버리는 바람에 또 네. 이 시간을 보낸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 현직 대통령이 없다고 그래서 예. 그게 뭐 무슨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집권을 하느냐.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집권했던 세력, 한 번 집권의 경험을 가진 세력이 다시 청와대를 들어가는 최초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노태우 대통령이든 그 김영삼, 그러네요. 김대중, 예, 예. 모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기 참모들과 맨 처음 청와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에 당시 같이 청와대 근무했던 팀들이 지금 선거 캠프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득이 될지 예. 아니면 실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여하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약 네. 된다면 잘 활용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죠. 예, 뭐 바로바로 시작할 수 없는 네. 정권 이양을 바로바로 시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 뭐 사례까지 이제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임명 문제는 국회 인준도 필요하고 장관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중간에 구 정권에 계셨던 정부 인사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호흡도 안 맞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내면 모르겠습니다만 국정 혼란을 예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거는 거의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가장 막강할 때입니다. 이때가. 예. 거의 견제가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거의 최고의 그 권력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나가는 지금 이임하는 대통령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도 지금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같이 구 정권의 강요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잘 협조할 것이고 지금 국무위원들도 예. 사실상 지금 공백기에서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혼란과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홍영식 소장께 저희가 앞서서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어떤 바람이랄까요? 이런 걸 저희 들어봤는데 홍영식 소장께서 바라시는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이랄까 이런 걸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여론을 네. 들어보면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세 가지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회 통합 안정이에요. 통합을 통해서 안정을 하든 어쨌든 사회 안정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보에 대한 위기 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예. 그다음 경제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시급한 현안으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풀 문제들, 난제들을 새 대통령이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옥 계명대 교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모시고 이번 대선의 의미 또 향후 전국까지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